1인당 소득 67달러. 전쟁으로 산업시설 80% 파괴. 35년의 식민지배.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던 나라. 이것이 한 국가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이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사례는 역사상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1960년 중진국 114개국 가운데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13개. 성공 확률 11%. 숫자만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제국이 다시 일어선 것과 폐허가 스스로 일어선 것은 애초에 같은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순간 그 성공 확률은 1% 아래로 떨어집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1%의 기적으로 만든 7가지 선택을 확인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칠판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14, 그리고 13. 강의실 300석이 모두 채워진 이 순간 저는 30년간 믿어온 이론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분필이 약간 떨렸죠. 6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랭커스터입니다. 영국에서 30년간 중진국 함정을 연구해온 국제정치경제학자죠. 이 강의실에서만 15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을 특이 케이스라고 설명해왔어요. 냉전의 산물, 미국의 전략적 지원, 일본 모델의 변형.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했습니다.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제 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60년 중진국 114개국의 목록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114개국 중에서 2008년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는 단 13개국뿐이라고요. 성공 확률 11%.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높다는 반응이었죠. 루카 슈나이더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이 학생은 항상 숫자에 집착했어요. 교수님, 10명 중 1명은 성공한다는 건데 그 정도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11%라는 숫자가 주는 착각이었어요. 충분히 도전할 만한 확률처럼 보이니까요. 아론 밀러가 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미국인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였어요. 한국은 냉전 최전선이었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운 국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마셜 플랜처럼 원조를 퍼부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유토 나카지마는 조용히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 학생은 늘 차분했지만 경쟁 의식만큼은 숨기지 못했어요. 한국은 일본 산업 모델을 참고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자본 투자, 산업 구조까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30년간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는 방식. 깔끔하고 논리적이죠. 하지만 이제 그 논리를 깨야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13개국 중에서 전쟁 직후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던 나라가 어디냐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스크린의 국기 목록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이름이 보였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는 어디냐고요. 이번엔 몇몇 손이 올라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이라는 답이 나왔죠. 맞는 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도시국가들은 제국의 무역 거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민지였지만 산업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고요. 세 번째 질문이 나갔습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 기반도 없던 나라는 어디냐고요. 이번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루카의 미소도 굳어졌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분필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12개국은 대부분 이미 산업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요. 제국이었거나 제국의 중심부였던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과거 제국이었죠.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서 산업화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무역 거점으로 기능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식민지였다가 전쟁으로 국토 80%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하나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아론의 직설적인 표정도, 유토의 차분한 눈빛도, 루카의 냉소도 모두 변했습니다. 저는 칠판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12개 기축국 더하기 1개 페어국이라고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걸 같은 11%로 계산하는 건 통계적 오류라고 말했어요. 야구에서 메이저리거와 고교 선수의 홈런 확률을 같은 범주로 묶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집단을 하나의 성공률로 표현하면 본질이 왜곡된다고요. 저는 새로운 숫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실질 성공 확률은 1% 미만이라고요. 정확히 계산하면 0.8% 정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00개국이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면 한 개국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엘레나 마르코바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 학생은 구조론을 신봉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통계적 이상치일 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재현 불가능한 우연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70년간 지속될 수는 없다고 답했어요. 저는 책상에 기대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냉전의 산물로, 미국의 작품으로, 일본의 모방으로 설명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고요. 바로 0.8%의 확률을 뚫어낸 그 힘의 정체였습니다. 루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미소가 없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학생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3개국의 1960년 조건 비교표였어요. 1인당 GDP, 문해율, 산업 비중, 무역 규모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치들은 목록 맨 아래에 있었죠. 최하위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최하위 국가가 어떻게 0.8%를 돌파했는지 그 7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라고 덧붙였어요. 학생들이 노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 아론, 유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죠.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3년 한국의 국가 예산 구성비였어요. 교육 부문이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죠. 국토의 80%가 폐허였고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 가까이를 교육에 쏟아부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처지였던 국가들의 교육 예산 비율이었죠. 필리핀 8.2%, 인도네시아 6.5%, 파키스탄 4.1%. 한국은 이들의 3배 가까이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아론 밀러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미국 원조금 덕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약 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루카 슈나이더가 거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학교 짓는 건 당연한 선택 아니냐고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950년대 원조를 받은 20개국의 원조금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원조금의 60% 이상이 식량과 즉각적 소비재 구매에 쓰였습니다. 교육에 투입된 비율은 평균 5% 미만이었죠.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많은 나라가 원조를 소비해 썼다고 말했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배고픈 국민 앞에서 학교를 짓는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결정이었으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아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를 받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곡물을 시장에 팔아서 생긴 자금, 그걸 학교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2,300개를 신축했죠. 학부모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엘레나 마르코바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다고요. 1950년대 한국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봄이 되면 먹을 게 떨어져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2개의 선택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원조금으로 쌀을 사서 배고픔을 해결한다. 둘째, 원조금으로 학교를 짓고 교사를 양성한다. 학생들이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빵은 하루를 살린다고요. 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빵이 필요하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번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교육은 세대를 바꾼다고요. 한 명의 아이가 글을 배우면 그 아이는 평생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자녀도 달라지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아론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요. 배고픈 국민에게 학교를 짓는다고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1950년대 한국 정부가 겪은 정치적 압박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식량 구매에 쓰라고 요구했어요. 언론도 비판했죠.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건설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는 항의였어요. 하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권위주의 정권이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민주적 절차였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950년대 한국의 학부모 조직 자료를 띄웠습니다. 학교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일부는 자비로 건축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먼저 움직였죠. 루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950년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자녀에게 희망하는 직업 1순위가 교사였습니다. 의사나 판사보다 높았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유토 나카지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전후 교육에 투자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저는 칠판에 2단어를 적었습니다. 복구와 창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이미 70년간 근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온 나라였다고 설명했어요. 전쟁 전 일본의 문해율은 이미 90%를 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복구였지만 한국은 창조였다고요. 일본은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웠지만 한국은 존재하지 않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토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교육혁명 결과였죠. 1945년 문해율 22%가 1970년 87.6%로 초등학교 취학률 64%가 96.4%로 상승했습니다. 25년 만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 학교 안 다니는 아이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의 취학률은 5%, 인도는 19% 올랐죠. 저는 칠판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원조금의 사용처 선택, 정치적 압박 속 정책 유지, 사회 전체의 자발적 참여. 이 3가지가 결합되었을 때만 가능한 결과였다고 설명했어요.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화적 특수성 아니냐고요. 유교 문화권의 교육열이 작용한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일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같은 유교 문화권인 베트남 7.3%, 중국 9.1%,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문화적 배경이 같아도 정책적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론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육 투자가 실제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60년대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수가 8.2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필리핀은 5.1년, 인도네시아는 4.3년이었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전자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숙련된 기술 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들 대부분이 1950년대에 초등교육을 받고 1960년대에 중등교육을 마친 세대였습니다. 교육 투자의 결실이 20년 뒤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어요. 교육의 모든 걸 건 선택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루카의 회의적인 표정도 아론의 직설적인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속도라는 전략을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도로 건설 예산 비율이었어요. 전체 국가 예산의 22.4%가 도로와 물류 인프라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죠. 학생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도로를 깔는 데 썼다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루카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선택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수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도로 건설 속도였어요. 필리핀은 연평균 1200km, 인도네시아는 800km를 건설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3400km였죠. 거의 3배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야기였어요. 1968년 2월 착공해서 1970년 7월 완공했습니다. 428km를 2년 5개월 만에 뚫어낸 겁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50였죠.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론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그 정도 속도면 부실 공사 아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였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필요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고는 있었다고요. 공사 기간 중 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끔찍한 대가였죠. 하지만 도로 자체는 부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2024년 현재까지 56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재건축 없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요. 첫째, 10년에 걸쳐 안전하게 건설한다. 둘째, 2년 반에 집중적으로 완성한다. 학생들이 노트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칠판에 두 선택지의 차이를 적었습니다. 10년 계획이라면 1978년 완공입니다. 하지만 2년 반 계획은 1970년 완공이었죠. 8년의 차이였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때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8년 동안 물류 비용은 계속 높았을 겁니다. 수출 경쟁력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 8년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선점했겠죠.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8년은 한 세대의 기회였습니다. 유토 나카지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모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 전에 도메이 고속도로를 완성했죠. 한국은 일본 경험을 참고한 모방 전략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당시 경제 상황 비교였어요. 1964년 일본의 1인당 GDP는 $900였습니다. 1968년 한국은 $250였죠. 일본이 3.6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수치였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간 축적한 자본이 있었다고요. 국채 시장도 성숙했고 건설 기술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외화 보유고가 $1억 불과했습니다. 기술은 전무했죠.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축적과 도박. 일본은 축적된 자본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한국은 없는 돈으로 빚을 내서 지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일본은 축적 자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없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어요. 전 재산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루카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고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 429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외채였습니다. 주로 일본과 서독에서 빌린 돈이었죠. 상환기간 15년, 이자율 연 6.5%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채 상환 능력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매우 낮게 봤다고요. 디폴트 위험이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빚을 냈어요. 실패하면 국가부도였습니다. 성공하면 미래였죠. 학생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론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성공했으니 도박이 맞았다는 건데
이건 단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운이 아니라 계산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직후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 8억 달러에서 1975년 50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류 비용이 30% 감소했고 운송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죠. 고속도로가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높인 겁니다. 저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속도가 전략이었다고요. 느리게 성장하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시장을 점유합니다. 한국은 시간이 없었어요. 빠르게 인프라를 깔고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수출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기회가 사라지는 구조였죠.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비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 필리핀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외채 리스크를 우려해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공은 1980년이었죠. 그 사이 한국은 이미 수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도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칠판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속도의 세 가지 의미였어요. 첫째, 기회의 창은 짧다. 둘째, 늦으면 시장을 잃는다. 셋째, 위험을 감수해야 기회를 잡는다.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토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속도 전략 자체는 일본도 썼던 방식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준비된 질주였지만 우리는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다고 답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의 도로 총연장 증가 그래프였어요. 1960년 2만 킬로미터에서 1980년 5만 6천 킬로미터로 증가했습니다. 20년 만에 2.8배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은 1.4배, 인도네시아는 1.6배 증가했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했어요. 속도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느리게 안전하게 가는 길을 버리고 빠르게 위험하게 가는 길을 택했죠. 학생들이 노트를 덮기 시작했어요. 루카의 회의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를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철이라고 말했어요. 배상금 성격의 자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자금 사용 내역이었어요. 총 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중 3억 달러가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학생들이 화면의 숫자를 확인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청구권 자금이었다고 말했어요.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성격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돈으로 전쟁 피해자를 보상하고 복지를 확충하길 원했죠. 하지만 정부는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루카 슈나이더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돈은 복지에 쓰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전쟁 피해자들이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철강 공장을 짓는다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론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기적 필요를 무시한 결정 아니냐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은 철강 전량을 수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죠. 건설용 철근, 조선용 강판, 자동차 부품까지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 외화가 철강 수입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1965년 한국의 철강 수입액은 6천만 달러였다고 말했어요. 수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출로 번 돈의 10분의 1 이상이 철을 사는 데 쓰였죠. 이 구조가 계속되면 아무리 수출해도 외화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마르코바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없었느냐고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강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작게 시작하면 생산 단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입 철강보다 비싸면 아무도 사지 않죠. 처음부터 대규모로 지어야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반쯤 짓는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어요. 저는 포항제철 건설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연산 103만 톤 규모로 시작했다고 말했죠. 당시 한국 철강 수요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서 수출까지 해야 채산성이 맞았다고요. 애초부터 국내 시장만 보고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어디서 확보했느냐고 물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제철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세계은행이 거절했다고요.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에 포항제철 건설 차관을 신청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계은행은 거절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대규모 제철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루카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설했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술을 제공했다고요.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일본 철강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설비 제공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죠. 유토 나카지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일본 기술에 의존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받아들인 뒤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다고 설명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1기 준공 이후 생산성 증가 추이였어요. 1973년 직원 1인당 연간 생산량은 350톤이었습니다. 1983년이 되자 이 수치는 820톤으로 증가했죠. 같은 기간 일본 신일본제철의 1인당 생산량은 720톤에서 790톤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이 추월한 겁니다. 저는 칠판에 핵심을 적었습니다. 쌀과 철. 두 단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965년 한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요. 청구권 자금으로 쌀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배고픈 국민들을 먹일 수 있었죠. 하지만 철을 택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쌀을 사면 1년치 식량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쌀을 사야 하죠. 영원히 반복되는 구조였어요. 반면 제철소는 한 번 지으면 30년간 철을 생산합니다. 수입하던 철을 직접 만들고 남은 건 수출할 수 있었죠. 엘레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없었느냐고요. 저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사진이었어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야당은 청구권 자금을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라고 주장했죠.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제철소 건설을 밀어붙였다고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요. 역사적 평가가 어떻든 이 결정의 경제적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자급 국가가 됐죠. 저는 포항제철이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어요. 조선, 자동차 건설 산업이 모두 포항제철의 철강을 썼습니다. 수입 철강보다 30% 저렴한 가격이었죠.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아론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요. 제철소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 기간도 깁니다. 실패하면 국가 재정이 무너질 수 있었죠. 저는 비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1970년대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연산 30만 톤 수준이었죠. 한국의 3분의 1 규모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산 단가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었어요. 결국 수입 철강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칠판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먹을 것과 만드는 힘. 한국은 먹을 것을 포기하고 만드는 힘을 택했다고 말했어요. 단기적 필요를 버리고 장기적 구조를 택한 겁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73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철강 생산량 증가 추이였어요. 1973년 103만 톤에서 1990년 2300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22배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세계 철강 생산 순위에서 한국은 27위에서 6위로 올라섰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라고 말했어요. 철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산업의 뼈대를 만든 선택이었죠. 루카의 회의적인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론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주제를 예고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반도체라고 말했어요. 일본보다 4년 뒤처진 상태에서 10년 만에 추월한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1983년 삼성전자의 64K D램 개발 발표 기사였어요. 일본이 같은 제품을 출시한 게 1979년이었습니다. 4년 차이였죠. 학생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4년 뒤처진 후발주자가 어떻게 선두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1992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삼성전자 1위, 한국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었죠. 일본은 38%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역전된 겁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유토 나카지마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여전히 일본 장비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70%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한국은 단지 조립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설명했죠.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요. 설계, 제조, 장비. 일본은 장비에 강했지만 한국은 제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만 공략했다고 설명했어요. CPU나 시스템 반도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D램과 플래시 메모리에만 모든 걸 걸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루카 슈나이더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 분야만 집중했느냐고요.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리스크 관리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어요. 분산과 집중.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산은 선두주자의 전략이라고요. 후발주자는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화된 제품이라고 말했어요.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누가 만들든 같은 성능이면 됩니다. 가격과 생산량이 승부처였죠.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설계 기술은 약하지만 생산 능력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다고요.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더 싸게, 더 많이 만드는 전략이었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론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했어요. 인텔과 마이크론의 기술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결국 미국 덕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의실 몇몇 학생들이 동조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는 출발점일 뿐이라고요. 라이선스를 받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도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도 받았죠. 하지만 한국만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라이선스 기술을 그대로 썼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받은 뒤 역방향 엔지니어링을 했죠. 제품을 분해해서 구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냈습니다.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높였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1985년 삼성전자의 256K D램 수율이었어요. 초기에는 10%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10개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1년 뒤 이 수치는 70%로 올라갔습니다. 수율을 7배 높인 겁니다. 엘레나 마르코바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생산 기술의 문제 아니냐고요. 혁신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생산 기술도 혁신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이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설비로 70개를 만드는 회사와 10개를 만드는 회사의 원가는 7배 차이가 납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죠. 한국은 이 수율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타이밍이었어요. 1985년 D램 가격이 폭락했다고 설명했죠. 일본 기업들이 과잉 생산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불황에 빠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요. 삼성전자는 1986년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움츠러들 때 공격적으로 나간 겁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루카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도박 아니었느냐고요.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파산이었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다고 답했습니다. 도박이 맞았다고요. 하지만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디램 가격이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봤다고 말했어요. 컴퓨터 보급이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불황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였어요. 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988년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생산 능력을 축소한 상태였어요. 공급이 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생산 라인을 확장해놨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어요. 삼성은 1위가 됐고 LG와 현대도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밀려났죠. 불황기 투자가 승부를 결정한 겁니다. 유토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요. 시장 타이밍을 잘 맞춘 것뿐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라 준비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비교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만 기업들도 불황기 투자를 시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율 기술이 없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도 불량률이 높아서 손실만 컸죠. 결국 철수했습니다. 투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생산 기술이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저는 칠판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집중, 수율, 타이밍. 세 가지였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 분야에 집중하고 생산 기술을 극대화하고 불황기에 투자했다고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추월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기업이었어요. 삼성전자가 32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년 뒤처진 후발주자가 30년 넘게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이유라고 말했어요. 반도체였습니다. 뒤처진 상태를 인정하고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만 공략한 전략이었죠. 아론의 직설적인 표정도 유토의 경쟁심도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IMF였습니다. 350만 명이 금을 낸 이야기였죠. 학생들이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1997년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일이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39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죠. 단기 외채 상환액은 160억 달러였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다고 말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비관적이었죠. 20년 후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8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고 있었죠. 젊은 엄마들이 결혼 반지를 빼서 내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봤어요. 저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3개월간 350만 명이 참여했다고 말했어요. 당시 한국 인구가 4,600만 명이었으니 13명 중 1명이 금을 낸 겁니다. 모인 금의 총량은 227톤이었죠. 시가로 환산하면 21억 달러였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루카 슈나이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징적 이벤트일 뿐 아니냐고 물었어요. 21억 달러는 필요 자금 160억 달러의 13%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엘레나 마르코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서적 위안에 불과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금모으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외화 확보가 아니었다고요.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1998년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고 말했어요. 무디스는 BA1,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B+를 매겼습니다. 정크본드 수준이었죠. 이 등급에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저는 금모으기 운동이 국제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지 보여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실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는 사진과 함께요.
투피플러스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뭔가 다르다는 논조였죠. 아론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용등급이 회복됐느냐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99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으로 복귀했다고 말했어요. 2년도 안 걸렸습니다. 같은 시기 위기를 겪은 태국은 3년 반, 인도네시아는 5년이 걸렸죠. 저는 구체적인 비교를 제시했습니다. 태국 정부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참여율이 2%에 그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사회적 혼란이 너무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13%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유토 나카지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IMF 구제금융 덕분 아니냐고 물었어요. 금모으기는 부차적 요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IMF 자금은 필수 조건이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비교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야기였어요. 1998년 아르헨티나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보다 2배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 다시 디폴트가 났어요. IMF 자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한국은 국민이 국가를 믿었다고 말했어요. 금을 내는 행위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했죠. 예금을 인출하고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신뢰와 불신. 한국은 위기 때 돈이 국가로 모였고 아르헨티나는 국가에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어요. 같은 IMF 자금을 받았지만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 신뢰가 경제를 살렸죠. 엘레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는 어디서 온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1950년대 교육, 1960년대 고속도로, 1970년대 제철소, 1980년대 반도체. 정부가 약속을 지켜온 역사라고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봤다고 말했어요. 배고플 때 학교를 지으면 나중에 먹고 살게 된다는 걸요. 위험해도 빨리 짓는 게 결국 이득이 된다는 걸요. 전 재산을 걸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40년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죠. 루카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연속 아니었느냐고요. 매번 성공했으니 믿게 된 거지. 한 번이라도 실패했으면 신뢰는 무너졌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 덧붙였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교육 투자는 숙련 노동자를 만들었고, 고속도로는 수출을 늘렸고, 제철소는 중화학공업을 키웠고, 반도체는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40년간 연속 성공이었죠. 그래서 IMF 때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환 보유고 회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 39억 달러에서 2000년 96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3년 만에 24배가 늘어난 겁니다. 세계 금융위기 회복 사례 중 가장 빠른 속도였죠. IMF는 한국을 모범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실업률 회복 속도였어요. 1998년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2000년 3.4%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이었죠. 태국은 4년, 인도네시아는 7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회복 속도는 압도적이었어요. 아론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금모으기 운동이 정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국제통화기금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한국의 빠른 회복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를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속도. 둘째, 수출 경쟁력. 셋째, 국민적 단합.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경제 지표에는 잡히지 않지만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IMF조차 인정했습니다. 저는 칠판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돈, 기술, 설비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국가 신용등급을 바꾸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50만 명의 금반지가 쌓인 사진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5번째 이유였다고요.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위기의 순간 국가를 지탱했습니다. 학생들이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루카의 회의적인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와 7번째. 문화와 방산이라고 칠판에 적었죠. 학생들이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두 단어가 강의실을 지배했습니다. 문화와 방산.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앞서 5가지는 경제구조와 정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먼저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2023년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 132억 달러였어요. 1998년에는 얼마였을까요? 1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25년 만에 73배가 증가한 겁니다. 학생들이 수치를 확인하느라 화면으로 시선을 모았어요. 아론 밀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일시적 상승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류 열풍은 유행이고 언젠가 사그라들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죠. 저는 반문했어요. 일시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오래됐다고요. 저는 한류의 단계별 확장을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드라마가 중국과 동남아에 퍼졌고 2000년대 K-팝이 아시아 전역을 장악했다고 말했어요. 2010년대엔 유럽과 남미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대엔 오스카를 받고 빌보드 1위를 했죠. 25년간 꾸준히 지역을 넓혀온 겁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어요. 유행은 사라지지만 구조는 남습니다. 루카 슈나이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화 수출이 경제 성장과 직결되느냐고 물었어요. 드라마나 노래가 GDP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회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출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한국 음식,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소비가 함께 늘어납니다. 한류가 브랜드가 된 거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이 해외에서 방영되면 그에 해당 국가로의 소비재 수출이 평균 0.0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출 대상국이 200개국에 달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유토 나카지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도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소프트 파워를 구축했다고요. 한국만의 특별한 사례는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일본 콘텐츠는 아시아 특정 권역에서 강했지만 한국은 전 대륙에서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콘텐츠는 2023년 기준 90개국에서 비영어권 콘텐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34개국이었죠. 범위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어서 왜 한국 콘텐츠가 범용성을 가졌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이 압축 성장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에서 풍요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통에서 현대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겪었죠. 그 경험이 콘텐츠 안에 녹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청자는 그 서사에 공감하고 선진국 시청자는 낯설기 때문에 흥미롭게 봅니다.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 추이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10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2억 달러였다고 말했어요. 2022년엔 173억 달러였습니다. 12년 만에 14배가 증가한 거죠. 세계 방산 수출 순위는 같은 기간 15위에서 9위로 올라섰습니다. 엘레나 마르코바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강대국의 영역 아니냐고 물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처럼 군사적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특이한 건 구매국의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미국, 러시아산 무기는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무기를 사면 해당 강대국의 외교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한국산은 다릅니다. 저는 칠판에 적었어요. 무기를 팔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저는 계약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한국에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을 계약했다고 말했어요. 계약 조건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부품 공급망 구축이 포함됐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폴란드의 방산 역량을 키워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겁니다. 아론이 반박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한국 방산의 전략이라고 답했어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대규모 계약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였습니다.
구매국은 파트너가 되고 한국은 더 앞선 기술로 이동하는 거였죠. 저는 한국방산의 또 다른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납기였어요. 폴란드는 계약 후 1년 안에 첫 번째 물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주문 후 평균 5년이 걸립니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3년이었죠. 한국은 1년 안에 납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몰린 이유 중 하나였어요. 루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3장에서 이야기한 속도 전략이 방산에도 적용됐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에도 생산 라인을 계속 돌립니다. 전쟁을 가정한 생산 체계가 평상시에도 유지되는 구조죠. 강의실이 긴장감 있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개의 지표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소프트 파워 지수와 방산 수출액이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동시에 가진 중견국이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칠판에 조건을 적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 보유, 독자적 방산 수출 능력.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나라였어요.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국가 목록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한국. 저는 말했습니다. 7개국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이 7개국 중 식민지 출신은 단 하나라고요.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의 숫자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국은 제국이었거나 제국의 중심부였다고 말했어요. 산업혁명을 주도했거나 그 혜택을 직접 받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한자리에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유토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카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강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개국이라는 숫자 옆에 제가 적은 조건들. 인구 5천만, 1인당 3만 달러, 콘텐츠, 방산. 루카가 노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유토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처음 깬 건 유토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 모델은 복제 가능합니까? 강의실 전체가 그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든 채 잠시 멈췄어요.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백 번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진지하게 받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2개의 단어를 적었어요. 정책과 결단. 저는 말했습니다. 정책은 복제 가능합니다. 교육 예산을 늘리는 건 어느 나라든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짓는 것도, 제철소를 세우는 것도,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한 모든 정책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개발경제학 첫 학기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루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답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배고픈 국민 앞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버티는 건 정책이 아니라 결단이라고요. 전 재산을 빚으로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감행하는 건 계획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제철소를 밀어붙이는 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시장이 붕괴된 순간 오히려 설비를 늘리는 건 분석이 아니라 배짱이었죠. 저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책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 결단은 복제할 수 없어요. 강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한 일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선택들이 40년간 이어졌고 국민 전체가 그 방향을 함께 밀었죠. 1950년대 학부모 100만 명이 학교 공사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970년대 노동자들이 한강의 기적을 직접 만들었어요. 1990년대에는 IMF 위기에 350만 명이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론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결단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질문에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한국이 통과한 역사를 나열했어요. 식민지배 35년. 해방 직후 혼란. 분단. 전쟁. 폐허.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어봤기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한번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 공포와 절박함이 집단적 에너지로 전환됐을 겁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나라들이 많지 않느냐고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에도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1%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돌아섰습니다. 일장에서 제가 적었던 숫자 0.8%를 다시 가리켰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같은 역사를 겪어도 이 길을 간 나라는 하나뿐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조건이 같아도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선택을 매 분기마다, 매 10년마다, 매 세대마다 반복했습니다. 루카가 노트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겁니까? 강의실이 긴장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인정했죠. 30년간 한국을 냉전의 산물로, 미국의 전략적 작품으로, 일본 모델의 변형으로 설명해왔다고요. 데이터를 보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외부 조건으로 설명하면 이론이 깔끔했거든요. 내부의 힘을 인정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 논문의 결함이었습니다. 통계는 구조를 설명하지만 결단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30년간 구조만 봤어요. 강의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유토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11%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그 바깥입니까? 저는 칠판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통계를 깨버린 유일한 사례입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11%는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출발 조건을 고려하면 성공 확률은 1% 미만이었고 그 1% 안에도 한국과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7개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 정책은 배울 수 있지만 그 정책을 가능하게 만든 집단적 결단은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의실 300석이 모두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루카는 노트 위에 뭔가를 쓰다가 멈춰 있었어요. 아로는 입을 조금 벌린 채 칠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토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런던의 겨울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년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0.8%를 뚫은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강의를 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허허벌판에 말뚝을 박으며 여기가 세계 최고의 제철소가 될 것이라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닫고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비웃음을 실력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지독한 교육열, 내 집보다 나라의 부도를 먼저 걱정하며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들었던 그 눈물겨운 애국심. 그것은 전 세계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단적 결단이었습니다. 영국 교수가 고백했듯 우리는 11%의 확률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1%도 되지 않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길을 내고 통계라는 벽을 부수고 나온 유일한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7대 강국 3050클럽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운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진짜 이름은 바로 당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켜낸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